모든 것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고 겨울바람이 이름 모를 슬픔을 실어 나르던 날 시작되었다. 서울 근교의 묘지는 고요했고 하얀 등나무 꽃들이 마치 조용히 흐느끼는 영혼들처럼 늘어져 있었다. 한국 재계에서 부동산 및 고급 레스토랑 체인으로 명성을 떨친 재벌 회장 박진혁은 세상을 떠난 아내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키는 컸지만 어깨는 슬픔으로 무겁게 처져 있었다. 성공은 금이 가고 있는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문득 그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채 그의 아내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고 흐느끼는 소리는 빗소리를 겨우 뚫고 들려왔다. 그 광경에 박진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파고들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의심 때문인지 모를 떨림을 느꼈다. 박진혁은 조용히 다가가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묘 옆에서 우는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는 깜짝 놀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더니 흠뻑 젖은 옷자락과 풀리지 않은 비밀의 영역만을 남긴 채 황급히 달려갔다. 그 찰나에 그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담긴 여자의 눈빛만을 겨우 보았을 뿐이다. 단아한 이목구비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마치 묻혀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매우 익숙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후벼 파는 듯했고 그는 완전히 넋을 잃어 뒤쫓을 생각조차 못했다. 텅 빈 묘지에는 그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만이 남았다. 기억과 슬픔이 되살아나 숨막히게 괴롭혔다. 박진혁은 오랫동안 슬픔과 의문에 잠긴 채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의 아내 묘 옆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울었을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이곳을 찾곤 했다. 낯선 사람을 만난 적은 없었고, 더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여자의 등장은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차가운 비석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박진혁의 뺨을 타고 흐르는 짭짤한 눈물만이 뒤섞일 뿐이었다. 며칠 후에도 그 모습은 유령처럼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숨겨진 비밀을 상기시켰다. 때로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 최고층의 호화로운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박진혁은 멍하니 있었다. 모든 숫자와 투자 프로젝트가 그 여자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듯했다. 밤이 되어 넓지만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오면 그는 화려하지만 적막한 방들을 지나며 외로움에 잠겼다.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큰 초상화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 아내는 예전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바로 그 미소가 그가 가난에서 벗어나 꿈같은 부를 손에 넣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행복의 근원이라 여겼지만 이제 그 사진은 끝없는 고뇌를 불러일으키며 아내의 마지막 순간, 그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가 미처 지키지 못한 약속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길고 긴 슬픈 후렴구처럼 이어졌다. 보통 박진혁은 그리움을 떨치기 위해 일에 몰두했지만 묘지에서 본 젊은 여자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 왜 그녀는 아내의 묘 옆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울었을까?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는 두 사람을 무엇이 연결하고 있을까? 설마 아내가 차가운 땅속으로 가져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침실의 희미한 노란 불빛은 정적을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전화기를 들어 신뢰하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내일 묘지에 갈 준비를 하게. 조용히 수화기 저편에서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네 라고 대답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그는 주인이 사적인 일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단호하고 냉철한 위엄을 풍겼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 많은 영혼이 숨어 있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길가의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랐다. 박진혁의 고급 승용차는 붐비는 거리를 조용히 지나 점차 도심을 벗어나 묘지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아스팔트 길을 따라갔다. 이번에는 아내의 안식처를 방해할까 두려운 듯 운전사에게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게 하고 걸어 들어갔다. 아내의 묘는 여전했다. 주변에는 시든 흰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낯선 여자의 흔적은 없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박진혁은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내가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의 모든 고통과 번민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리움과 의심이 뒤섞여 그를 에워쌌다. 그녀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다시 그의 마음을 헤집었다. 그 생각은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묘지 경비원들, 주변 관리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정보를 물었지만 그런 여자가 여러 번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몇은 묘지 근처 누군가의 친척일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몇 달 전에 그녀의 모습을 얼핏 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너무 모호했다. 찾으려고 애쓸수록 비밀은 마치 걷어낼 수 없는 벨벳 커튼 앞에 선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매일 늦은 오후 그는 다시 묘지로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진혁은 일련의 투자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뒤적이던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그 수첩에서 매우 낯선 몇 줄의 글을 발견했다. 아내는 원래 부드럽고 긴 글을 잘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당혹감과 죄책감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단 몇 줄이었다. 오늘 또 서연이가 생각난다. 그 아이의 삶이 지금 어떨지. 나에겐 정말 고백할 용기가 없다. 박진혁의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이 누군가 꽉 조이는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완전히 낯설었다. 왜 아내는 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을까? 설마 서연이가 그날 묘지에서 울던 여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내가 살아생전에 이 이름을 언급했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예전에 매우 사랑했고 숨기는 비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도 아내 마음 한구석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은 자신만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두꺼운 계약서와 서류가 가득한 서재에서 박진혁은 모든 것을 옆으로 밀쳐두고 일기장에 글고 하나하나에만 집중했다. 흩어져 있는 다른 몇 페이지에서도 서연이 언급되었다. 서연이를 다시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가 많이 컸다. 진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칼처럼 박혔다. 그의 믿음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내쉬고 수첩을 덮은 뒤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댔다. 천장의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다. 아내는 임종 순간까지 무엇을 숨겨야 했을까? 혼란 속에서 박진혁은 아내의 오랜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떠올렸다. 최지호는 아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마 지호는 서연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지호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그는 슬픔에 잠겨 모든 친구들과 거의 연락을 끊었었다.
이제 지우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쁘면서도 어색했다. 지우는 작은 체구의 중년의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슬픔이 어린 눈으로 박진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박진혁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박진혁이 조심스럽지만 간절함을 숨기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지우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서연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치 격렬하게 고민하는 듯했다. 이것이 아내가 절대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던 비밀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났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이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서연이는 수연 씨의 친딸이에요. 박진혁은 마치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듯 멍해졌다. 그는 외쳤다. 친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사이에는 아들 민준이 하나뿐인데. 그럼 서연이는 어디서 온 거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혁 씨, 수연 씨는 당신을 만나 사랑하기 전에 고향에서 철없는 사랑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는 깨졌고 아주 어렸을 때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죠. 수연 씨 가족은 명예 때문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돌보게 한 다음 절에 보냈어요. 수연 씨 자신도 많이 갈등했고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일해야 했어요. 당신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자 수연 씨는 남몰래 아이를 찾았지만 당신이 알면 부부 관계가 상처받을까 봐 철저히 숨겼어요. 서연이는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수연 씨는 조용히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가끔 몰래 만났을 뿐 단 한 번도 공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박진혁의 목이 메었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했다. 발밑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그에게 수년 동안 숨겨온 다른 아이가 있었다니. 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왜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 걱정을 함께 짊어지게 하지 않았는지 가슴이 아팠다. 그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부와 명예를 좇느라 아내가 깊은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게 만든 걸까? 지우는 목이 맨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연이는 불과 몇 년 전에야 김수연 씨가 친어머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수연 씨는 중병을 앓고 있었죠. 두 모녀는 몰래 두세 번 만났고 눈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연 씨는 당신이 화를 내거나 아들 민준이가 충격받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임종 직전까지도 침묵했어요. 장례식 후 서연이가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향을 피우러 왔었어요. 아마 공개적으로 나타날 용기가 없어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거예요. 당신이 묘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본 그 여자가 바로 서연이일 가능성이 커요. 비 내리던 묘지에서의 오후를 떠올리며 박진혁은 기묘한 연관성을 즉시 깨달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여자가 바로 아내의 친딸이었다. 이는 법적인 의미에서 비록 자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그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묘 옆에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다. 찢어진 조각들이 맞춰지며 비밀스러운 그림이 드러났다. 카페에 조용히 앉아 박진혁은 공기가 탁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마음속에는 고통, 후회, 연민, 그리고 이름 모를 두려움 등 수백 가지 감정이 뒤섞여 요동쳤다. 아내가 이미 안식을 찾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진혁은 거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서연이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동시에 예전에 아내가 아이를 맡겼던 절을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절에서는 서연이가 몇 년 전에 떠났고 정확한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 소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열정이 있었고 매우 감수성이 풍부했으며 절 마당에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 주변 풍경을 스케치하곤 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비구니 스님은 서연이가 마음이 깊고 다른 고아들을 매우 아꼈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빈약한 정보는 박진혁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스님의 방에 조용히 앉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리는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다. 그는 오래전 슬픈 눈빛으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던 마른 소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몰래 찾아왔던 아내는 틀림없이 어딘가 뒤에 숨어서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아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죄책감이 그를 에워쌌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현명했던 아내는 깊은 땅속에 누워 죄책감을 안고 떠났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가장 소박하지만 귀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온화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박진혁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다. 그는 문득 자신의 세대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말을 떠올렸다.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다. 이제야 그는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다. 깊은 생각에 잠겨 돌아오면서 박진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아내가 짊어졌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미처 다하지 못한 가족의 사명을 대신 완수해야 했다. 재계의 복잡한 인맥 덕분에 그는 비교적 빨리 서연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그의 비서가 보고했다. 23에서 24세 가량의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최근 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작은 그림 전시회에 참여했고 그 후 여러 번 이사했으며 생활이 불안정한 것 같다고 했다. 박진혁은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막 개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구름으로 무겁게 덮여 있었다. 그 딸은 이 서울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반면 자신은 억만장자로서 막대한 재산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생각에 그는 불안했다. 그날 오후 회사를 나서면서 박진혁은 운전사나 경호원의 도움 없이 직접 서연이를 찾아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비서가 막 알려준 주소,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평범한 자취방 주소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고급 승용차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어려워 그는 내려서 걸어야 했다. 값비싼 가죽 구두는 고인 무릉덩이에서 튄 흙탕물로 더러워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딸을 만나고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은 갈망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박진혁은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그는 허름한 자취방으로 안내받았다. 문이 살짝 닫혀 있었다. 그는 가볍게 노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자신이 그녀를 가족과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불안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려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이 열리고 마른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혁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당혹감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가 며칠 전 묘지에서 만났던 무덤의 주인임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박진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준비했던 모든 말이 사라진 것 같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께서 결국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호칭에 그의 가슴이 아팠다. 모든 것이 달랐다면 그녀는 그를 새아버지나 더 다정한 호칭으로 불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그들 사이의 거리는 두 개의 다른 세계처럼 멀었다. 박진혁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조용히 말했다. 내가 서연이구나.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숨을 깊이 쉬었다. 나도 알게 됐어. 내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도.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미안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서연이의 가벼운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어머니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그 짐을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억만장자는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연약한 모습으로 여자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죠. 저도 어머니를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슬플 뿐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미 가버리셨어요. 두 사람은 좁고 습한 자취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박진혁은 끊임없이 그녀를 관찰하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이 소녀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는 동안 아내의 다른 딸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쓰라리게 깨달았다.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마침내 박진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보상하게 해줘. 비록 늦었지만. 원하는 거 없어? 말해봐. 서연이는 슬프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께 어떤 것도 받을 염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가 추구해 온 꿈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꿈 같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 온갖 자비를 해야 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저씨께서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전 그저 어머니께서 저 세상에서 편안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정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들은 박진혁의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그는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할 의무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을까 봐 걱정했다. 어색하고 서먹한 대화가 끊겼다. 그때 갑자기 방구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누나, 목말라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낡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7, 8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남자아이를 보았다. 서연이는 황급히 일어나 아이에게 물을 따라 주었다. 박진혁이 놀라 작게 물었다. 저 아이는? 서연이가 대답했다. 고아예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집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절에 맡겨졌어요. 제가 절을 나와 자립할 때 아이가 혼자 남겨지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절을 따라오겠다고 울며 매달렸어요. 불쌍해서 데리고 나왔지만 저 역시 형편이 어려워요. 이야기를 듣고 박진혁은 그녀의 인자함에 더욱 놀랐다. 이제 그는 왜 아내가 서연이가 마음이 깊다고 말했는지 이해했다. 충분한 여건이 없는 젊은 여자가 병든 고아를 돌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조용히 노력하며 불평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있었다. 박진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존경심과 연민이 뒤섞였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아이를 바라본 다음 서연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면 약값이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가 작아졌다. 카페 서빙, 식당 보조. 온갖 일을 해요. 가끔 광고 그림이나 장식 일을 의뢰받으면 그걸 하고요. 번 돈으로 두 식구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남는 돈은 아이 병원비로 모으지만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정도예요. 들을수록 박진혁은 코끝이 찡해졌다. 그는 자신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언젠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사업에서는 당신이 매우 성공했을지 몰라도 감정적인 삶에서는 당신이 좀 더 천천히 살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그는 자신이 너무 무심했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와 이 아이를 돕고 싶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싫지 않다면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곳을 얻어주고 아이 병원비도 내가 부담할게. 내가 그림에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거절할 권리는 있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원래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침대 위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어린 동생을 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진심으로 보상하고 싶어 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서 다음 날 박진혁은 사람을 시켜 서연이와 아이의 이삿짐을 싸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도록 주선했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뒷말을 피하고 싶고 아직 그의 아들, 즉 그녀의 이부동생인 민준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택으로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수락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문제는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아들이 이복 누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리고 서연이의 자격지심을 없애 그녀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연이가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 밤, 박진혁은 고아 소년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 가지고 들렀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다소 어색했지만 그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며 직접 아이를 위해 닭죽을 끓였다. 평소 전용 요리사를 두던 억만장자가 작은 부엌에서 서투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서연이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다. 보살핌과 걱정을 받는다는 느낌에 눈물이 날 것 같다. 수년 동안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박진혁은 폭풍우가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유학 중인 아들 민준이가 몇 달 후에 귀국한다는 것이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높은 기대 때문에 많은 압박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음악, 특히 기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진혁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수십억 자산을 관리하기만을 원했다. 아내가 여러 번 아들의 열정을 따르게 해주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아들을 경영학을 공부하도록 강요했다.
이 일로 부자 사이에는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 이제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박진혁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새로운 삶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는 고아 소년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개인 의사를 고용했다. 돈과 인맥을 이용해 소년이 좋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도록 도왔고 심장병 수술을 통해 완치되기를 바랐다. 서연이는 감동했고 박진혁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술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말리지 않고 그녀가 가끔 작은 그림 전시회에 참여할 때 조용히 지원해 주었다. 그녀의 회화 재능은 몇몇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가끔 박진혁은 전시회 개막식에 몰래 가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자신의 이복딸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항상 지켰다. 어느 날 오후, 박진혁이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저편에서 민준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저 곧 귀국해요. 아버지께 제 열정을 따라갈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 정말 사업하기 싫어요. 박진혁이 대답할 틈도 없이 민준이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거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음악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럽에서 열린 한국 유학생 기타 경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 박진혁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문득 아내가 살아생전에 민준이의 열정을 매우 지지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이들이 선택한 길은 스스로 가게 두세요. 우리는 필요할 때 이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 단호했다. 음악은 그저 장난일 뿐, 어떻게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이제 아들의 말을 들으니 문득 죄책감이 들었다. 아내를 잃고 이제 아들까지 막는다면 자신이 가족에게 무심함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준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빠가 생각해볼게. 내가 돌아오는 날 이야기하자. 아마 아빠가 내 말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기뻐하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박진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서연이를 떠올렸다. 열정 가득한 눈으로 그림을 그리던 그 소녀의 모습을. 분명 젊은 시절 누구나 꿈이 있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갈망이 있지, 단 하나의 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내는 그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만약 예전에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아내는 마지막 날까지 조용히 걱정하는 대신 그에게 서연이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냈을지도 모른다. 2주 후, 민준이는 가방에 검은색 기타와 반짝이는 눈빛을 담고 귀국했다. 박진혁은 공항에서 아들을 맞이했다. 처음으로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언제 아들에게 서연이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마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아들이 준비되기를 바랄 것이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어색한 태도를 보고 조금 놀랐지만 단순히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새로 작곡한 곡들을 신나게 자랑했다. 깊고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는 박진혁을 감동시켰다. 아마 아들의 음악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내를 회상하며 민준이가 기타를 칠 때마다 부드러웠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처음부터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변화시키도록 촉구했다.
어느 날 저녁, 박진혁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열어 정보를 보여주었다. 아버지, 한국에서 젊은 기타리스트 경연 대회가 열려요. 참가하고 싶어요. 제 음악적 길을 증명할 좋은 기회예요. 아버지, 응원해주세요. 민준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밝게 빛났다. 예전 같으면 그는 즉시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겠지만 오늘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들아, 한번 해봐라. 아버지가 뒤에서 응원할게. 민준이는 기뻐하며 그를 껴안았다. 정원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의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만 그 기쁨은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큰 비밀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음 날 아침, 박진혁은 서연이를 찾아갔다. 그녀는 새 아파트에서 고객이 주문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어린 동생은 심장 수술을 받고 점차 회복 중이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방 안을 걸음마 연습하듯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를 보자 서연이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들 사이의 어색함은 줄어들고 가족 같은 친밀감이 생겼다. 그는 그녀가 예술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을 보고 자랑스러웠다. 비록 그녀가 아직 그와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색색의 스케치 뭉치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서연이는 시 전체의 젊은 화가 미술대회에 참가하여 재능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난한 배경 출신이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약간 자신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고 천천히 말했다. 너는 재능도 있고 마음도 따뜻해. 내가 원한다면 내가 최상의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하겠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어. 그녀의 눈빛이 감사함으로 빛났다. 그러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럼 어머니의 아들, 제 동생 민준이는요?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저에 대해 말할 생각이신가요? 박진혁은 망설였다. 민준이가 막 돌아왔어. 아직 바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우리 부자 사이에도 거리가 좀 있었거든. 이제 이 일까지 더해지면 아이가 충격받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을 듣고 서연이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가족을 갈망했고 오랫동안 느껴온 결핍을 달래기 위해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것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는 기타 공연을 위한 영감을 찾기 위해 젊은 예술가 전시회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모성애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했다. 폭풍우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는 장면이었다. 그림은 따뜻함과 희생을 묘사했고 아래에는 이서연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민준이는 그림 앞에서 넋을 잃고 감동하며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주최 측에 작가를 만나고 싶다고 문의했다. 그때 서연이는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시 구역 바로 근처에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이는 이 여자가 낯익어 보였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반면 서연이는 민준이, 즉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민준이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그림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서연이는 약간 당황했고 그가 무언가 알아차렸는지 몰라 얼굴이 혼란스러웠다. 민준이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민준이에요. 당신 그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익어 보이죠?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으려 했다.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간 느낌이거나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서연이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준이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그러고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민준이는 허탈한 기분으로 남겨졌다. 늦은 오후,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신비로운 젊은 화가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리는 화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 되게 낯익어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박진혁은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분 아세요?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걱정이 교차했지만 박진혁은 심호흡을 하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앉아라. 너에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기타를 옆에 내려놓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거실의 조용한 공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사진 옆에서 박진혁은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김수현의 과거, 그녀가 어릴 때부터 보내야 했던 숨겨진 딸 서연이, 아내가 그에게 숨겼던 사실, 그리고 그가 묘지 옆에서 우연히 서연이를 만난 이야기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짓누르듯 무겁게 울려 퍼지며 민준이를 경악하게 했다. 그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아침에 만났던 그 화가가 바로 자신의 이복 누나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충격과 함께 분노와 불쾌감이 밀려왔다. 부모님이 자신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준아, 내가 아프다는 거 알아. 미안하다.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아마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을 거야.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지. 박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메었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수년 동안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어머니를 가장 온화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여겼다. 어머니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왜 가족 중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그를 파고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왜 엄마는 날 믿지 않았어요? 왜 누나를 힘들게 살게 놔뒀어요? 왜 아버지도 엄마에게 속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심했어요? 그는 벽을 세게 쳤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더욱 쌓여갔다. 박진혁이 다가가 위로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뿌리쳤다. 그는 집을 뛰쳐나가 아버지를 끝없는 후회 속에 남겨두었다. 민준이는 차를 몰고 목적 없이 방황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이의 모습, 모성에 가득한 그림을 떠올렸다. 바로 누나가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싶은 갈망을 스스로 그렸던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이는 한강변 두개 앉아 지나가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물빛이 반짝였다. 그는 이토록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조언하고 그의 음악을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자정이 되어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박진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감히 꾸짖지 못했다. 부자 관계는 그와 어머니만큼 깊지 않았기에 그는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들아.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내일 서연이를 만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 괜찮겠니? 민준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지쳤고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깊이 생각한 후 민준이는 서연이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장소는 그녀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의 강변 작은 카페였다. 넓게 펼쳐진 강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서연이가 들어서자 심장이 마구 뛰었다. 오늘은 박진혁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인 민준이와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반면 민준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민준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이쪽은 서연이다. 내 어머니의 딸, 즉 내 누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서연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마침내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누나라고 불러야 하나요? 왜 엄마는 누나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 누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렸다. 나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마 모두가 충격받을까봐 두려우셨을 거야. 박진혁 아저씨가. 그녀는 망설이며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봐 어머니는 자주 울며 괴로워하셨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누구에게도 이런저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기도 해. 민준이는 커피 잔을 탁 내려놓았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엄마가 누나를 혼자 두셨다고요? 엄마는 날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울었다. 고통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원망스럽기도 했다. 박진혁이 황급히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지만 민준이는 뿌리쳤다.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아버지도 너무 무심했어요. 그의 질책 앞에서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하지만 제발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마. 어머니는 두려움과 자격지심, 그리고 병 때문에 괴로워하셨어. 시간이 없으셨지. 나도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 우리 어머니도 그저 젊은 시절 실수를 저지른 약한 여자였을 뿐이야. 내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 말들은 민준이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 그녀가 끓여주던 밥, 넘어질 때마다 그를 안아주던 방식을 기억했다. 그는 어머니를 한없이 사랑했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고통은 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다. 잠시 후 민준이는 깊은 숨을 쉬고 의자에 주저앉아 손을 꽉 쥐었다. 박진혁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갈망했지만 지금은 두 아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원망하지 마. 엄마는 너와 서연이가 형제가 되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일에 너무 몰두해서 엄마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정말 미안하다. 그는 이때처럼 자신이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권위 있고 냉담했던 억만장자 박진혁은 이제 무너진 가정 상황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이 서연이의 눈과 마주쳤다. 방금 만났지만 어머니의 피를 나눈 누나. 그는 누나를 미워할 수도, 무관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일어나 주저하며 다가가 누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몸짓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다. 눈물이 샘처럼 쏟아졌다. 박진혁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가족의 정이 다시 이어질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아마 저 세상에 있는 아내의 가장 큰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물 가득한 만남 이후 민준이와 서연이는 점차 가까워졌다. 민준이는 누나의 아파트에 가서 서연이가 돌보는 고아 소년과 친해지고 싶다고 제안했다. 처음으로 잘생긴 청년을 본 소년은 망설이며 민준이를 형이라고 불렀고 문 뒤에 숨으려 했다. 민준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이라고 불러. 무서워하지 마. 형이 사탕 가져왔어. 분위기는 친근하고 편안해졌다. 그 후 몇 주 동안 서연이와 민준이는 자주 만났다. 그들은 어머니 없이 살았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자의 상황은 달랐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은 같았다. 민준이는 기타에 대한 꿈과 다가오는 경연대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이도 그림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점차 유대감을 형성했다. 민준이는 누나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어머니께 제사를 지내자고 했다.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했다. 그날 넓은 저택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서연이는 거대한 문을 지나며 극도로 긴장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호화로워서 잠시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낯선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어머니께 향을 피우고 싶었고, 가족과 다시 만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넓은 제사 공간, 어머니의 영정 사진 옆에서 서연이는 말없이 향을 들고 섰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민준이도 옆에 서서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두 남매 모두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가족이 다시 화합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했다. 박진혁은 뒤에 서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는 문득 아내가 건강했을 때 속삭였던 말을 떠올렸다. 가족은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피곤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야.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이제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호화로운 연회가 아닌 소박한 가정식이었다. 민준이는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고, 서연이는 어색했지만 따뜻함을 느끼며 함께 앉았다. 고아 소녀는 신나서 뛰어다녔고, 적막했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네 사람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서연이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타 연습 이야기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고, 박진혁은 그녀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덜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늦었지만 정말 소중한 진정한 가정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의 기타 경연 대회와 서연이의 그림 대회가 같은 시기에 열렸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컸다. 민준이는 열심히 연습했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그가 빨리 사업을 이어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기에 압박감을 느꼈다. 실패하면 아버지가 기타를 그만두라고 강요할까봐 두려웠다. 한편 서연이는 오랫동안 갈망해온 그림 대회를 준비했다. 열정은 그녀를 자극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고 자신이 부족하거나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기타를 들고 서연이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누나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권하고 자신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예술적인 공감을 찾기를 바라며 남매는 창의적인 영감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때로는 민준이가 기타 연주를 멈추고 서연이가 그리고 있는 그림, 희망 가득한 고향 논밭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역시 민준이의 작곡 능력에 놀랐다. 마치 다른 조각처럼 그들은 함께 빛나며 서로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대회 날이 다가왔다. 민준이는 뛰어난 참가자들과 맞서 직접 예선을 치러야 했다. 그는 걱정했지만 박진혁은 격려했다. 아버지가 응원한다. 최선을 다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민준이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열정을 지지해주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서연이는 그림 대회에 참가했다. 올해의 주제는 고향의 정이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옷을 꿰매며 들판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기로 했다. 모성애를 표현하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대회 전날, 민준이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계속되었지만 연습 시간을 뺏길까 봐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는 빨리 낫기를 바라며 약을 먹었다. 서연이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약간의 아이디어가 부족했다. 밤마다 캔버스 앞에서 고민하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아마 어머니를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었고 모든 그리움을 붓글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온화하면서도 슬픔이 깃든 눈물이 흘러내려 물감과 섞였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 언젠가 제 작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요. 제가 엄마의 마음에 닿았던 것처럼요. 기타 경연 대회 날, 공연장은 관객으로 가득 찼다. 박진혁, 서연이, 그리고 고아 소년이 민준이를 응원하러 왔다. 참가자들은 현란한 기타 연주를 선보였다. 민준이는 무대 뒤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 여전히 약간 아파서 걱정했다. 긴장된 순간, 그는 누나 서연이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동생아,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해. 엄마는 항상 널 지켜보고 계셔. 그 말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민준이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익숙한 검은 기타를 들고 무대로 나아갔다. 공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의 손가락이 기타 줄 위를 스치자 따뜻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폭발하며 때로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삶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중간에 기침 때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일어서서 올해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진혁은 감동하여 목이 메었다. 그는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고 고아 소녀는 손을 흔들며 민준이 형 최고 라고 외쳤다. 다음 날은 서연이의 그림 대회가 큰 전시센터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작품을 전시했고 심사위원과 손님들이 점수를 매겼다. 박진혁과 민준이가 함께 그녀를 응원하러 왔다. 서연이는 고향의 정, 그림 옆에 서서 두 손을 맞잡고 가슴 졸이며 서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각 작품을 지나가며 엄격하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다. 서연이의 그림 앞에 멈췄을 때 그들은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품이 특별한 관심을 끈 듯했다. 민준이가 조용히 누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절 믿어요, 누나. 상 탈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볍게 웃었다.
난 그냥 작품이 사람들 마음에 닿기를 바랄 뿐이야. 상은 부차적인 거고. 하루가 끝날 무렵 심사위원들은 결과를 발표했다. 서연이의 작품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 토속적이면서도 모성애가 넘치는 점 덕분에 1등상을 받았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무대에 올라 상장을 받으며 그녀는 어머니와 눈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그녀는 용감하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수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효도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박진혁과 민준이는 아래에서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헛되이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남매는 마침내 다시 만났어요. 며칠 후 기타 경연 대회 주최 측도 공식 결과를 발표했다. 민준이는 전문 플라멩코 연주자 한 명에게 뒤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큰 승리였다. 그는 자신을 극복했고 재능과 감성을 인정받았다. 박진혁은 아들을 껴안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준이는 미소 지으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침내 제 꿈을 위해 살 용기를 냈어요. 문득 그는 멀리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기에 고아 소년의 건강도 좋아졌다. 의사는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며 일정 기간 관찰하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알렸다. 소식을 들은 서연이는 감격에 겨워 소년을 품에 안고 기뻐했다. 박진혁은 그 광경을 보며 인간의 정이 참으로 기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득 중년들이 자주 되뇌는 명언을 떠올렸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소박한 것들 속에 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에서 가족들은 함께 모여 축배를 들었다. 박진혁의 친구 몇 명도 와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박진혁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선언했다. 여러분께 제 아내의 딸 서연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수년간의 숨김과 자격지심을 끝내는 듯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이는 민준이 옆에 앉아 당황했지만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저 남자, 억만장자 박진혁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 파트너와 친구들은 놀란 듯 수군거렸지만 박진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연결의 끈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고, 그녀가 안심하기를 바랐다. 작고 따뜻한 파티는 감미로운 기타 음악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준이는 서연이에게 부드러운 발라드를 연주해 주었고, 그녀는 동생에게 빠르게 스케치를 그려 선물했다. 그림에는 민준이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안고 석양 속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붓터치는 두 남매가 막 함께 도달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고아 소녀는 신나서 박수치며 희망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박진혁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수연아, 보여? 우리 가족이 이제 함께 있어. 당신이 이걸 얼마나 바랐는지 알지? 시간이 흘러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그 작은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다. 박진혁은 아내의 소원을 이루고 고아들을 돕기 위해 고향에 사랑의 집이라는 자선시설을 지었다. 그는 서연이에게 장식과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 운영을 맡겼고, 민준이는 가끔 내려와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쳤다. 예전의 고아 소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여 모두의 사랑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박진혁도 변했다. 더 이상 이익만 계산하는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배우고 민준이를 돌보며 아들의 음악 추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서연이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 매주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민준이의 기타 연주를 듣고 서연이의 그림을 감상하며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다. 그때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이전의 모든 고통스러운 구석을 비추는 듯했다. 아내의 첫 기일이 가까워지자 박진혁은 두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서연이의 외할머니 묘소이자 아내가 태어난 곳을 찾았다. 그들은 흰 꽃다발을 들고 가서 묘소에 놓고 함께 향을 피웠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다만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신성함을 느꼈다. 서연이가 조용히 술잔을 따라 묘비 앞에 놓고 속삭였다. 불효한 딸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저를 용서해주세요. 민준이는 누나의 손을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 모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마치 어머니가 팔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박진혁은 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구름이 떠다니는 그곳에서 그는 아내가 온화한 눈으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며칠 후, 그들은 예전에 박진혁이 빗속에서 서연이를 만났던 묘지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 하늘은 맑고 바람이 하얀 등나무 꽃 사이로 부드럽게 불었다. 그들은 아내의 묘에 꽃을 놓았다. 고아 소년도 조용히 서서 기도했다. 생명과 사랑이 과거의 고통과 상실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묘비 앞에 앉아 민준이는 기타를 켜고 어머니께 바치는 부드러운 곡을 연주했다. 그리고 누나와 함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소박한 노래를 불렀다. 석양이 더욱 따뜻해지는 듯했다. 노랫말과 음표,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그들을 하나로 묶는 성스러운 감정을 키워나갔다. 돌아가기 전에 박진혁은 묘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가족이 흩어지게 두지 않겠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 당신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때 그는 아내가 바람 한 점, 두 아이의 미소 하나하나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밀과 죄책감은 씻겨나갔고 상처는 가족의 정으로 치유되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끝나고 더 밝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믿었다. 마침내 폭풍우는 잦아들고 과거는 닫혔으며 미래는 활짝 열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음악센터에서의 작은 공연을 즐겁게 준비했고 서연이는 사랑의 집, 학교의 벽화 프로젝트에 열중했다. 고아 소녀는 좋은 점수를 받은 숙제를 자랑하며 제잘거렸다. 박진혁은 멀리서 문틀에 기대어 그 평화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구름처럼 가벼웠다. 모든 부유함이 온전한 가족의 행복과 비교될 수 없는 듯했다. 그는 문득 많은 중년들이 자주 말하는 익숙한 인용구를 떠올렸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삶은 훨씬 더 의미 있어진다. 그렇다. 수년이 지나서야 그는 나눔과 사랑이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철학적 교훈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족의 정과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일 것이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의 정에 무관심하다면 마음속 깊은 고통을 메울 수 없다.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꿈과 갈망이 있기에 강요하거나 속박하는 것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박진혁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용감하게 민준이의 음악 추구를 지지하고 서연이가 회화를 추구하도록 도왔다. 덕분에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졌고 사랑 덕분에 그는 아내의 딸을 찾아 상실을 가족을 잇는 연결고리로 바꾸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 비록 떨어져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비밀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공감을 나누면 언젠가는 빛이 비추어 희망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자.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주저하지 말자. 인생은 덧없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랑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천천히 사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돕는 비결이다. 억만장자 박진혁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과거가 고통스럽더라도 용감하게 마주하라고 상기시킨다. 그래야만 행복이 진정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